셋째 아가씨는 똑똑하시잖아요. 어떤 일은 못 본 척해야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1억 원으로 사람 목숨을 사는군요. 큰언니, 계산이 참 빠르시네요. 나는 화학 선생이에요. 나는 어떻게 양을 조절하고 어떻게 자연스러운 노화처럼 보이게 하는지 알아요. 안녕하십니까. 편안한 노후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30살 재료공학 박사 후 연구원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신재생 에너지 회사에 막 입사하여 2억 원의 연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이모 박정숙 여사님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병상에 계시던 몇 년 동안 이모는 자신의 적은 급여와 끝없는 사랑으로 저를 위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감사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이모가 9천만 원을 조카 민준 애 신혼집 전세금으로 빌려달라고 목이 쉬어버린 목소리로 전화했을 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남편 강태호에게 말하자 그는 단 3분간 침묵하더니 곧바로 이모에게 1억 8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제가 따져 묻기도 전에 이모의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아, 돈은 받았는데 이건 대체 무슨 일이야? 전화는 밤 9시 30분에 울렸습니다. 창밖 서울 도심의 네온사인은 무수한 유광의 조각들로 잘려나가 제 서재의 통유리창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4시간짜리 온라인 기술 회의를 막 마친 참이었습니다. 이모라는 이름이 화면에 뜨자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며 낮 동안의 피로가 가시는 듯 했습니다. 이모, 전화 왜 하셨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췄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이모의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유진아, 일하는데 방해한 건 아니지? 저는 이모의 충청도, 사투리가 섞인 말투가 항상 저를 안개 낀 강변소도시의 어린 시절로 되돌려 놓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요, 지금 막 끝났어요. 이모랑 이모부 건강은 괜찮으시죠? 민준이는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 불야성을 이루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응, 다 괜찮아. 이모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고 뭔가 꺼내기 어려운 말이 목에 걸려있는 듯 했습니다. 이모는 감정을 숨기는데 능숙하지 않은 분입니다. 항상 시원시원하고 단호했는데 이런 주저함은 처음이었습니다. 진짜 공경에 처한 게 분명했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에요? 저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말은 이모의 감정의 댐을 열어버린 열쇠 같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이모는 울음을 참는 듯한 한숨을 내쉬었고 곧 콧물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진아, 이모가 이런 때에 너에게 짐을 지우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내가 잘 되는 거 누구보다 기뻐. 하지만 민준이요? 민준이가 왜요?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애가 결혼하게 됐어. 이모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 같았습니다. 시내에 집을 장만해야 하는데 전세금이 9천만 원이 모자라. 이모랑 이모부가 평생 모은 돈에 친척들한테 빌린 돈까지 다 합쳤는데도 9천만 원이 부족해. 9천만 원. 이 금액은 지금 제 연봉에 비하면 엄청난 부담은 아니었지만 이모의 입에서 나오니 그 무게가 엄청났습니다. 이모에게 이 9천만 원은 천문학적인 숫자였고 평생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겨우 입을 뗀 금액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사고사 후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
젊은 이모가 저희 집에 들러 먹을 것을 가져다 주던 모습.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조카 민준이 컴퓨터 사주려 모아둔 돈을 제 가방에 넣어주며 딸은 공부해야 출세한다고 웃던 모습. 유학 시절 몰래 생활비를 보내주며 이모는 가진 게 이것밖에 없다고 말하던 모습. 세월과 애정이 녹아있는 그 모든 기억이 저를 덮쳤습니다. 겨우 그것 때문에 전화하신 거예요. 저는 억지로 밝고 즐거운 목소리를 내며 이모의 불안을 덜어주려 했습니다. 이모, 이건 정말 좋은 일이죠. 조카 결혼하는데 제가 언니로서 당연히 축하해야죠. 9천만 원이요. 문제 없어요. 계좌번호 보내주시면 내일 바로 송금할게요. 갚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전화 너머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모의 흐느낌이 미세하게 들렸습니다. 유진아. 이모는 흐느끼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모가 너무 큰 짐을 지웠구나. 이모가 내게 미안하다.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이모,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모가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거예요. 이 돈은 이모와 이모부께 드리는 용돈이에요. 갚을 필요 없어요. 이모를 몇 마디 더 안심시킨 후 송금을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자 긴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내려앉았고 이모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벅찬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좋다. 주방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강태호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모펀드의 파트너로 저보다 훨씬 바빴지만 저희는 누가 먼저 오든 요리를 하고 다른 한 명이 설거지를 한다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뒤에서 그의 허리를 안고 얼굴을 그의 넓고 따뜻한 등에 기댔습니다. 왜 그래? 그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손을 닦아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회의가 잘 안 됐어? 그의 손가락은 길고 건조했으며 저를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태호 씨, 말할 게 있어요. 방금 이모한테서 전화 왔는데 민준이 결혼 때문에 9천만 원을 빌려달래. 내가 알았다고 했어. 저는 그가 의문을 제기하거나 심지어 약간의 불쾌감을 표시할 것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강태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의 단정한 눈썹이 살짝 움직였고 깊은 눈동자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몇 초 동안 공기가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많이 빌리냐고 묻지도 않았고 언제 갚을 거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며칠 동안 저를 혼란에 빠뜨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계좌번호 줘. 내가 송금할게. 그는 잠시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1억 8천만 원 송금할게. 1억 8천만 원? 당신 미쳤어요. 저는 즉시 그의 품에서 튕겨나오듯 물러나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재의 부드러운 불빛 아래 강태호의 옆모습은 선명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고 농담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안 미쳤어, 유진. 난 아주 이성적이야. 이성적? 이성적인 사람이 9천만 원의 대출금을 2배로 만든다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극심한 혼란과 미묘한 분노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강태호, 이모는 내 가족이지. 당신의 투자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과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진 빚을 돈으로 사서 청산하려는 거예요. 마지막 말을 뱉고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말이 너무 심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례적인 행동은 감사함, 애정, 그리고 가난했던 기억이 섞인 제 내면의 가장 민감한
자존심 영역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강태호는 제 격한 말에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고 소파에 다시 앉혔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온기가 피부를 통해 전달되어 혼란스러웠던 제 심박수를 서서히 진정시켰습니다. 유진, 내 말 들어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매력적이었으며 거부할 수 없는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첫째, 이건 과시도, 매수도 아니야. 당신이 이모에게 갖는 감정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존중해. 이 돈은 우선 당신 대신 효도하고 이모의 급한 불을 끄는 데 쓰여야 해. 그래도 1억 8천만 원은 너무 많잖아요. 9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1억 원을 보내면서 추계금을 좀 더 얻는 정도가 충분히 성에 있는 거잖아요. 1억 8천만 원은 너무 과장된 거 아니에요? 이모가 놀랄 거예요. 게다가 우리 돈도 땅 파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돈 땅 파서 나오는 거 아니지. 강태호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돈 1원이라도 쓸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해. 유진, 당신은 최고의 과학자이고 논리적 추론과 실험 검증에 익숙하지. 그럼 지금부터 우리도 작은 사회 실험을 해보자. 어때? 무슨 실험요? 저는 그의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에 답해줘. 그가 손가락을 하나 세웠습니다. 첫째, 이모는 성격이 매우 강하고 남에게 쉽게 부탁하지 않는 분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둘째, 조카, 민준이, 당신은 민준이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청년이라고 생각해? 저는 주저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위고 내성적이며 이모와 이모부의 과보 속에서 자란 조카 민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가 결국 이모부의 도움으로 작은 지역 공장의 창고 관리직을 얻었습니다. 급여는 적었지만 한가했습니다. 그를 성실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책임감이 있다고는 더더욱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망설이는 표정을 본 강태호의 눈빛은 더욱 확신에 찼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야. 그는 계속했습니다. 곧 결혼할 남자가 신혼집 전세금도 마련하지 못해서 평생을 고생한 어머니가 평생의 자존심을 버리고 친척에게 자신의 반, 평생 저축액과 맞먹는 거액을 빌려달라고 하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의 말은 정교한 암호처럼 제 논리 시스템의 허점을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맞습니다.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너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모에 대한 감사함과 안쓰러움에 완전히 빠져서 이 비합리적인 세부 사항들을 자동으로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강태호의 분석을 듣자마자 사건의 근본적인 논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는 민준이 결혼 때문에 빌린다고 했지만 민준이는 정말 결혼하는 걸까? 상대방은 누구지? 어떤 집을 사는 거지? 왜 하필 9천만 원이라는 평범한 가정을 완전히 털어낼 수 있는 이 절묘한 금액일까? 당신 말은 이모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아니, 강태호는 즉시 부정했습니다. 나는 이모가 당신을 진심으로 아낀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아. 하지만 지금 이모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의심해. 그 압박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선량한 사람이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거짓말을 할 때는 반드시 허점을 남겨.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허점을 파헤쳐 진실을 볼 도구가 필요해. 그래서 1억 8천만 원이 당신의 도구라는 거예요? 저는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강태호의 눈빛에 금융사냥꾼 특유의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만약 이모 말대로 정말 집을 사는데 돈이 부족한 거라면 추가로 들어온 9천만 원은 이모에게 놀라움과 감사함을 안겨줄 거야. 그리고 이모는 남은 돈을 어떻게 우리에게 돌려줄지 생각하겠지.
이모의 반응은 긍정적일 거야.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어조가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9천만 원 뒤에 빚이나 도박, 혹은 통제 불가능한 문제가 숨어 있다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9천만 원이 갑자기 추가된다는 사실은 이모에게 기쁨이 아니라 경악이 될 거야. 그것은 이모의 취약한 심리적 방어선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거야. 상황이 더 이상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거짓말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지. 그때 이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뿐이야. 저는 강태호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3년간 함께 잠자리에 든 이 남자를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협상 테이블에서의 그의 냉철함과 결단력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이런 상업적 분석 논리를 복잡한 인간관계에 이토록 정확하게 적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해요. 만약에 당신 예측이 틀렸다면요. 만약은 없어. 강태호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판단을 믿고 당신의 이모에 대한 이해를 믿어. 지금 계좌번호를 줘. 저는 그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갈등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그의 분석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감정적으로는 이런 시험이 이모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이성이 감정을 이겼습니다. 저는 이모가 보낸 계좌번호를 찾아 강태호에게 넘겼습니다. 강태호는 휴대폰을 받아 망설임 없이 은행 앱을 열고 계좌번호와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기 직전 그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전화 받을 준비됐지. 길어야 10분일 거야. 말을 마친 그는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송금 성공을 알리는 녹색 글자와 함께 1억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선명하게 표시되었습니다. 제 심장은 그 숫자를 따라 목구멍까지 치솟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5분도 채 되지 않아 제 휴대폰이 격렬하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이모라는 두 글자가 마치 폭발 직전의 심장처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스피커폰으로 설정했습니다. 유진아. 이모의 목소리는 찢어지는 천처럼 날카롭고 떨렸으며 극도의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0분 전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진 듯한 당황스러움이었습니다. 이모, 저예요. 돈 받으셨죠? 저는 가능한 한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했지만 휴대폰을 쥔 손바닥에는 이미 땀이 흥건했습니다. 받았지. 받았는데. 이모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모가 이건 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1억 8천만 원이 들어와? 너희 실수로 잘못 보낸 거 아니니? 왔구나. 저는 강태호와 눈을 마주쳤고 우리는 서로의 눈에서 예측이 현실이 되었다는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강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잘못 보낸 거 아니에요, 이모. 저는 마음을 다잡고 미리 상의한 대로 태연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민준이 결혼해서 집 산다고 하셨잖아요. 9천만 원은 전세금 보태 쓰시라고 드린 거고요. 나머지 9천만 원은 제가 언니로서 신혼집 가구랑 가전제품 하라고 결혼 축의금으로 넉넉하게 보낸 거예요. 적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마음이에요. 저는 일부러 말이 되게끔 이 경악을 엄청난 기쁨으로 포장했습니다. 이것이 강태호가 가르쳐준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거짓말이 확고하다면 그들은 이 놀라움을 받아들이고 상황은 더 깊은 미궁으로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졌다면 이 합리적인 설명은 그들을 짓누르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것입니다. 역시나 전화 너머는
숨 막히는 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천리박 강변 소도시에 있는 이모가 지금 전화기를 쥐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머릿속이 복잡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집 구매라는 이유는 1억 8천만 원이라는 무거운 숫자를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이 놀라움은 너무 커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유진아, 네가 이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을 때 그것은 이미 절망적인 떨림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모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너 혹시 뭘 알고 있는 거니?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모,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모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만 알아요. 이모가 부탁하시면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와드려야죠. 혹시 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아니야.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아니야. 이모는 마지막 구명줄을 잡은 듯 말을 더듬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돈, 우리는 못 받아. 단돈 1원도 못 받아. 유진아, 빨리 내 남편에게 돈을 다시 돌려보내라고 해. 빨리. 왜요? 저는 단호하게 다그쳤고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엄격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모,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저한테 숨기시면 제가 더 걱정할 뿐이에요. 제 추궁은 이모의 심리적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린 마지막 일격이 되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이모의 울음소리가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억눌린 흐느낌이 아닌 수치심, 후회, 공포,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오열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제 심장에 꽂히는 무거운 망치 같았습니다. 결혼이 아니야. 집 사는 게 아니라고. 이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망나니 자식이 밖에다가 빚을 졌어. 강태호는 내 옆에 서 있었는데 평소에는 침착했던 그의 표정마저도 지금은 굳게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조용히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2, 3분 동안 한바탕 울음을 쏟아낸 후 이모는 목이 쉬어버린 듯 갈라진 목소리로 결혼이라는 거짓말 뒤에 숨겨진 추악하고 잔인한 진실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조카 민주는 결혼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약 6개월 전 그는 이른바 친구에게 꼬드김을 당해 온라인 투자 및 재테크 단톡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서는 매일 전문가가 강의를 하고 수익 인증샷을 올리며 그를 부추겼습니다. 민주는 처음에는 소액으로 투자해서 약간의 이득을 보았고 강사와 다른 투자자들의 끊임없는 부추김에 점점 대담해져서 결국 집안의 예금까지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 그 재테크 플랫폼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었고 소위 전문가들과도 연락이 두절되자 민주는 자신이 정교하게 짜인 사기극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원금을 만회하기 위해 그는 다른 네티즌의 말만 믿고 온라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플랫폼들은 낮은 이자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500만 원만 빌렸는데 이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악마 같은 것들이 일주일 만에 700만 원을 갚으라고 했어. 못 갚으면 이자가 배로 불어나고 걔들이 또 다른 플랫폼에서 돈을 빌려 이걸 갚으라고 꼬셨어. 그렇게 돌려막은 지 3개월. 3개월 만에 그 빚이 9천만 원이 돼버린 거야. 제 피가 서서히 식어가는 듯 했습니다. 어제 걔들이 집에 왔어. 노란 머리 젊은 애들이 이모부 공장 앞에서 걔를 가로막고 오늘까지 돈 안 갚으면 민준이 차용증을 동네 전체에 붙이고 공장에도 붙여버린다고 했어. 그리고 다리를 부러뜨린다고. 이모의 목소리는 극도의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모랑 이모부가 평생 쌓은 체면이잖아. 이게 소문나면 어떻게 얼굴 들고 사니. 민준이 그놈은 방에 틀어박혀서 우리가 자기를 안 구해주면 죽어버릴 거라고 했어.
유진아, 이모는 정말 방법이 없어서 너를 속인 거야. 진실은 명백해졌습니다. 신혼집도 경사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기를 당하고 사체의 수렁에 빠진 어리석은 아들과 거짓말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던 가련한 부모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마터면 이 밑 빠진 독에 돈을 채워 넣을 뻔했습니다. 만약 제가 9천만 원만 보냈다면 그 돈은 늑대 같은 사채업자들에게 모두 먹혔을 것이고 그들은 더 악랄한 방법으로 민준이네 가족을 쥐어짤 것입니다. 저는 강태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말했잖아 라는 식의 우월감은 없었고 오직 진지함만이 있었습니다. 이모, 일단 울지 마세요. 저는 비정상적으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돌려받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돈을 어떻게 쓸지는 저희가 결정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단돈 1원도 주면 안 돼요. 이것이 제가 침착함을 되찾고 이모에게 한 첫마디였습니다. 전화 너머 이모의 울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이모는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아, 돈을 안 주면 걔들이 민준이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오늘이 마지막 기한이래. 이모, 제 말 들으세요. 제 말은 빠르지 않았지만 학술 발표에서 단련된 능력 덕분에 또렷하고 명확했습니다. 지금 이모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이모랑 이모부는 지금 당장 집을 나서서 친척 집이나 호텔로 가세요. 휴대폰은 끄고 아무하고도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민준이는요. 집에 있게 하고 문을 잠가서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세요. 누구와도 연락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니? 이모는 제 지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 일은 저희가 맡았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저와 강태호 씨만 믿으시면 돼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진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의 도시의 화려함은 여전했지만 제 눈에는 차가운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제가 익숙한 그 소도시에서 이모와 이모부가 어떤 고통과 공포를 겪고 있었는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강태호는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고 제 옆에 앉아 어깨를 살짝 감싸 안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어. 그냥 너무 황당해요.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목이 잠긴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돈이 항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네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야. 강태호가 저를 바로 잡았습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야. 당신은 돈을 친정에 대한 보답의 도구로 보았고 나는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무기로 보았지. 이제 우리의 탄약은 충분해. 이 무기가 힘을 발휘할 때야.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깊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죠. 이 일이 빚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짐작했죠. 강태호는 부인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위험 투자를 하는 사람이야. 매일 다양한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다루지. 사람의 말과 행동, 재정 상태는 그 사람의 성격 및 배경과 필연적인 논리적 연관성이 있어. 이모의 SOS 전화에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지점들이 너무 많았어. 돈을 향한 모든 거짓말 뒤에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 하나는 도박, 다른 하나는 빚. 그리고 그 둘은 대개 공존하지.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신고는 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강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온라인 사채업자들은 뒤에 매우 전문적인 팀이 있어. 그들은 법적 위험을 교묘하게 회피하지. 차용증에는 이자가 아닌 서비스 비용,
컨설팅 비용 등으로 적혀 있을 거야. 경찰이 개입해도 대부분 민사 분쟁으로 조정될 뿐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워. 게다가 만약 지금 신고하면 상대방이 코너에 몰려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어. 민준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지.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그들에게 돈을 주어야 하나요? 당연히 안 줘. 강태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협상 테이블에서 보아왔던 그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이 9천만 원을 요구한 것은 당신 가족이 그 돈을 겨우 마련하거나 혹은 아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압박하는 심리전이야. 하지만 우리가 9천만 원뿐 아니라 1억 8천만 원까지 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의 심리는 변해. 어떻게 변하는데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려던 흉포함이 일단 한몫 챙기려는 탐욕으로 변할 거야. 강태호는 한마디 한마디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당신 가족을 철없는 큰 물고기로 볼 거야. 1억 8천만 원을 쉽게 내놓을 수 있다면 더 많은 돈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들의 욕심은 커지겠지만 동시에 경계심은 낮아질 거야. 그는 일어서서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포착한 사자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들의 탐욕을 이용하여 그들 스스로 허점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야. 유진, 당신 이모부에게 현지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믿을 만한 친구가 필요해. 저는 즉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주 사장님, 저희 아버지 살아생전 가장 친했던 동료예요. 지금은 작은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의리가 아주 강해요. 저희 집안과도 관계가 아주 좋고요. 좋아. 강태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전무, 나 강태호야. 뭘 좀 조사해줘. 다음 1시간 동안 강태호는 쉴 틈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3-4통의 전화는 간결하고 지침이 명확했습니다. 저는 반쯤만 이해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천리박 소도시에 거대한 무형의 그물이 빠르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법무팀 친구를 통해 그 대출 플랫폼들의 배후 회사 정보와 법인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또 다른 금융 리스크 관리 친구를 통해 민준의 대출 자금 흐름과 그 재테크 회사의 서버 주소를 역추적했습니다. 정보가 그의 휴대폰으로 하나둘 모였습니다. 찾았어. 강태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상황을 장악했다는 듯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 소위 재테크 회사는 서버가 해외에 있는 전형적인 돼지 도축 사기였어. 그리고 민준에게 고금리 대출을 해준 플랫폼들은 모두 조석호라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 임시로 등록된 금융정보 서비스 회사와 연결되어 있어. 흥미롭게도 이 조석호는 2년 전 불법 추심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자야. 이 정보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주 유용하지. 강태호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법 금융사기와 전과자가 운영하는 고금리 사채업 및 폭력적인 추심이 결합된 거야. 이 두 사건을 따로 떼어놓으면 그냥 골치 아픈 문제일 뿐이지만 이들을 연결해서 제대로 된 사람들의 손에 넘기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게 되지.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돈을 갚으려는 것이 아니라 판 자체를 뒤집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카드를 내밀 차례야. 강태호는 외투를 집어들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가자. 친구를 만나러 가자. 그리고 당신은 주 사장님께 전화해. 이제 쇼가 시작될 시간이야. 강태호가 말한 친구는 장 변호사였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고 기품이 넘쳤지만 눈빛에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영업하는 찻집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강태호는 인사치레 없이 조석호의 전과 기록, 사채 회사 간의 연관성, 그리고 사기극에 대한 추측까지 정리한 모든 자료를 장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빠르게 자료를 훑어보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넘기면서 손가락 마디로 테이블을 규칙적으로 두드렸습니다. 전형적인 작업 대출이군요. 게다가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프런트에서는 투자 사기로 사람을 끌어들이고 백엔드에서는 고금리 대출로 수확하고 마지막에는 폭력적인 추심으로 끝내는 완벽한 폐쇄형 생태계입니다. 장 변호사는 자료를 다 보더니 핵심을 짚었습니다. 강 대표님, 조석호는 그들의 바지사장입니다.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데 특화된 거죠. 장 변호사님, 저는 신고하고 싶지 않습니다. 강태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처의 조카가 아직 그들 손에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장배우는 강태호는 지고 저는 갈등을 심화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인신,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경 너머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강 대표님은 사적으로 해결하되 우리가 돈을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돈을 받고 재앙을 피하게 만들고 싶으시군요. 맞습니다. 흥미롭네요. 장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1억 8천만 원의 현금 흐름을 미끼로 사용하여 뱀을 굴 밖으로 유인하고 이 검은 자료들을 무기로 사용하여 역공을 펼치려는 강 대표님의 전략은 훌륭합니다. 구체적인 작전은 장 변호사님의 전문성에 의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태호는 자세를 낮췄습니다. 장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게 만들려면 이 자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영향력 있는 전달자와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판이 필요합니다. 이 전달자는 상대방의 실질적인 책임자와 직접 대화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그들의 전체 회사를 날려버릴 수 있는 증거를 쥐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판은 그들의 탐욕을 그들의 공포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사님, 고향에 계신 주 사장님이 이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즉시 주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주 사장님의 목소리는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진아, 방금 내 이모부한테 들었어. 너희 절대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막 나가는 놈들이야. 주 사장님, 진정하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강태호와 장 변호사의 계획을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찰에 신고하고 싶지 않다는 점과 그가 핵심적인 중간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화 너머 주 사장님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의 충격과 속으로 계산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유진아,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더없이 진지했습니다. 내 신랑, 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일, 얼마나 확신하는 거냐? 저는 옆에 앉아 태연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 강태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평온했습니다. 주 사장님, 저는 몇 프로의 확신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확신 없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보호하고 싶고 제 가족을 보호하고 싶어요. 좋다. 주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목숨은 내 아버지 덕에 구한 목숨이야. 내 집안일은 내 일이다. 말해봐, 어떻게 해야 하니? 다음 30분 동안 장 변호사는 전화로 주 사장님에게 마치 작전 사령관처럼 일련의 명확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주 사장님, 지금 당장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박 씨 가족의 일은 주 사장님이 맡았다고 통보하십시오. 주 사장님의 신부는 임유진 이사의 집안 어른이자 사업가 친구입니다. 그들에게 만나자고 요청하십시오. 장소는 주 사장님 회사 자체의 찻집으로 정하시고요. 시간은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만나서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寧공 주 사장님이 공사팀 인부들에게 줄 것처럼 보이는 현금 2천만 원을 무심코 테이블 위에 올려두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박씨 집안 자식이 철이 없어 빚을 졌고 어른으로서 우리가 갚겠다고 하십시오. 다만 9천만 원은 금액이 너무 커서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지만 성의를 보이겠다며 2천만 원을 이자와 보상금 명목으로 먼저 주십시오. 만약 그들이 2천만 원을 받는다면 잔금 7천만 원은 이미사가 서울에서 돌아와 직접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큰 금액의 금융상품을 해지해야 해서 본인이 서명해야 한다고요. 주 사장님은 전화 너머로 모든 지시를 받아 적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장 변호사님, 결국 그들에게 돈을 주는 거잖아요. 심지어 더 많이 주는 거잖아요. 장 변호사가 웃으며 강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대표님, 설명하시죠. 강태호는 찻잔을 들고 김을 불었습니다. 유진, 폭력적인 추심 조직의 핵심 성과는 뭘까? 돈이야.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돈을 받아내는 것.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찰이 아니라 골칫거리야.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혹은 규제 당국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요소는 그들이 필사적으로 피하는 것들이지. 주 사장님의 등장은 그들에게 첫 번째 신호를 주었어. 이 일에 점잖은 사람이 개입했다는 신호지. 더 이상 쉽게 주무를 수 있는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야. 주 사장님 자신의 회사와 인맥 자체가 잠재적인 문제거리가 될 수 있어. 테이블 위에 2천만 원 현금은 두 번째 신호야. 우리는 돈이 있고 성의도 있다는 거지. 이것은 그들의 탐욕을 즉시 자극해서 계속 싸우는 것보다 쉽고 편안한 거래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마지막, 금융상품 해지라는 핑계가 세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신호야. 강태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우리 집의 진짜 돈은 서울에서 정상적인 직장을 가진 이미사의 손에 달려있고 그 돈은 어떤 금융기관과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주는 거야. 이것이 장 변호사님이 다음 단계로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연쇄 작전이었습니다. 주 사장님의 사회적 지위로 정상적인 틀을 만들고 2천만 원 현금으로 미끼를 던지고 결국 허구의 금융상품이라는 단서를 만들어 상대방을 단순한 폭력 주심, 현장에서 그들이 익숙하지 않은 금융 및 법적 공방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이 새로운 공방의 장에서는 그들의 자랑인 폭력과 협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태호와 장 변호사가 이 영역에서 진정한 최고 수준의 플레이어였습니다. 새벽 4시, 우리는 찻집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이미 희미한 새벽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평온한 표정으로 걷는 강태호를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제가 성공한 사업가에게 시집 갔다고 생각했지만 오늘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금융 논리와 법적 무기로 가족을 지키는 현대의 기사에게 시집 갔다는 것을요. 내일 오전 10시 그 소도시의 찻집에서 진정한 교착 상태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1억 8천만 원 송금 기록은 이 싸움에서 상대방의 머리 위에 드리워진 가장 치명적인 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긴장감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제 휴대폰이 정확히 울렸습니다. 주 사장님의 전화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고 배경에는 약간의 소음이 들렸습니다. 유진아, 놈들이 왔어. 셋이 왔는데 우두머리는 30대쯤 되어 보이고 목에 흉터가 있어. 순해 보이지 않아. 네가 시킨 대로 돈은 테이블 위에 놨다. 주 사장님, 긴장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에 대고 한마디 말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들에게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명분을 주는 거예요. 당신은 어른이시니까 어른의 기품을 보여주세요. 알겠다. 주 사장님이 굵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와 강태호, 장 변호사는 장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화면은 두 개의 창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와 주 사장님의 통화 기록 화면이었고, 다른 하나는 장 변호사 보조 변호사가 대기 중인 화상통화 창이었습니다. 방 전체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매 순간이 늘어난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제 신경을 압박했습니다. 약 20분이 지났을까? 주 사장님의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그들이 돈을 가져갔어. 주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흉터난 놈이 조석호인데 우리가 조사한 대로야. 처음에는 거만하더니 오늘 당장 9천만 원 전부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 내가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지. 젊은 친구, 성급할 거 없다. 돈은 당연히 너희들 몫이지만 규칙을 어기면 안 되지. 그가 테이블 위에 2천만 원 현금을 보자마자 눈이 커지더군. 내가 아이가 철이 없어 너희들을 귀찮게 했으니 이 2천만 원은 동생들 차 마실 수고비라고 했지. 그리고 남은 돈 7천만 원은 내가 서울에서 돌아와야 정리가 될 거다. 큰 금융상품 해지에 본인 사인이 필요해서 그렇다고 슬쩍 흘렸어. 그랬더니 그 조석호라는 놈이 태도가 바로 바뀌더군. 나한테 형님 하면서 주 사장님이 주관하시면 당연히 체면을 세워줘야죠 라고 말하더군. 그리고 돌아와서 바로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했어. 정말 잘하셨습니다. 주 사장님. 전화 너머 장 변호사가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단계 완벽하게 달성했습니다. 이제 귀가해서 쉬십시오. 나머지는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통화를 마치자 장 변호사는 강태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 금융 전문가임 이사가 등장할 차례군요. 그는 보조 변호사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 변호사, 준비되었습니까? 화상 속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 변호사님, 화신신탁 법무팀 직통서는 언제든지 연결 가능합니다. 화신신탁은 강태호의 친구가 있는 회사였고 국내 최고 수준의 신탁 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이 작전을 위해 협력해 주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장 변호사는 새 휴대폰으로 조석호가 남긴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그는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공식적이고 약간은 거만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조석호 씨 되십니까? 여기는 화신신탁 법무팀입니다. 저는 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고객 임유진 이사의 위임을 받아 고객의 조카와 귀하 간의 개인 채무 분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 조석호는 분명히 당황했지만 이내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신탁이요? 당신들 누구요? 임유진이 누군지 모릅니다. 임이사를 모르신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장 변호사의 어조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주 사장님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받으셨죠? 이 돈은 임이사의 관련 계좌에서 송금된 것입니다. 저희 신탁회사는 고객의 거액 자금 이동에 대해 리스크 평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임이사는 귀하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2억 원 상당의 신탁 상품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리스크 관리 절차에 따라 이 채무가 합법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법성이라뇨. 빚은 빚이죠. 갚는 게 당연하잖아요. 조석호의 목소리가 짜증스럽게 변했습니다. 물론이죠. 장 변호사는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귀하께서 박민준 씨가 서명한 원본 대출 계약서, 관련 서비스 약관, 그리고 상세한 자금 흐름 기록을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이 채무가 불법적인 고금리, 빚 돌려막기, 혹은 기타 위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자료의 전자사본을 제가 보내드린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승인하면 이미사의 신탁 해지 절차를 즉시 처리하여 잔금 7천만 원을 24시간 내에 입금해 드릴 것입니다. 이 말은 엄청난 정보량을 담고 있었고 전문적인 압박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탁회사 법무팀, 리스크평가, 채무합법성, 고객 권익보호, 조석호가 평소에는 접할 수 없는 이 단어들은 마치 총알처럼 그의 리듬을 정확히 흐트러뜨렸습니다. 그가 호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거대한 정규 금융기관을 등에 업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폭력과 협박은 법무팀이라는 세 글자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전화 너머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석호의 표정이 의심과 함께 탐욕스러운 몸부림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2억 원짜리 신탁 상품이라는 숫자가 그의 신경을 다시 자극했습니다. 자료만 제공하면 나머지 7천만 원을 쉽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당신들, 나를 협박하지 마. 조석호가 마침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신탁이고 뭐고 상관 안 해. 내일까지 돈 못 받으면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라. 장 변호사는 조용히 웃으며 어조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조석호 씨, 우리를 협박하기 전에 선의로 한 가지 알려드리죠. 귀하 명의의 건화금융정보 서비스와 그와 관련된 몇몇 회사들은 불법 영업 및 폭력적인 추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귀하의 2년 전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채무 분쟁이 작업 대출로 인정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귀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일격이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패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밑바닥까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조석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박민준 씨는 애초에 탁월 투자라는 플랫폼에 사기를 당했고 그로 인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플랫폼의 자금 수취인은 귀하의 회사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제 생각엔 금융감독원이 이 사안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앞선 말이 경고였다면 마지막 말은 노골적인 핵 위협이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작업 대출과 사기라는 두 가지 죄목을 묶어 조석호의 머리 위를 짓눌렀습니다. 전화 너머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무거운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조석호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강철판을 걷어찼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은 철없는 호구가 아니라 정교하게 판을 짜고 잔인한 수단을 쓰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1억 8천만 원 송금 기록과 2억 원짜리 신탁 상품에 완전히 현혹되어 상대방이 설계한 덫에 한 걸음씩 걸어 들어왔습니다. 당신들, 원하는 게 대체 뭡니까? 마침내 조석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지만 이번에는 모든 오만함과 흉포함이 사라지고 짐승 같은 공포와 떨림만 남아 있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의자에 기대 앉아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 이미사는 마음이 착해서 일을 끝까지 망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주 사장님의 찻집으로 박민준 씨에 대한 모든 차용증과 계약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는 직접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음 날 회동에는 강태호와 저 모두 가지 않았습니다. 장 변호사는 보조 변호사 한 명만 데리고 그 소도시에 비행기로 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정도 수준의 상대는 강 대표님이 직접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만남 장소는 여전히 주 사장님 회사 찻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 사장님의 나중 설명에 따르면 조석호는 혼자 왔고 그의 목에 난 흉터는 어두컴컴한 찻집에서 오히려 우스꽝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는 어제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의자에 앉아서도 불안해하며 재판을 기다리는 죄수 같았습니다. 장 변호사는 서두르지 않고 보조 변호사에게 휴대용 프린터를 연결하게 한 다음 느긋하게 자신을 위해 차 한 잔을 우려 마셨습니다. 차향이 방 안에 퍼져나갔고 조석호의 초조함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김 변호사님. 마침내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일 혹시 오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당신이 잘 알겠죠. 계약서와 차용증은 모두 가져왔습니까? 장 변호사는 차를 내려놓고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며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조석호는 허둥지둥 가방에서 구겨진 파일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이 어리석은 청년에서 빚의 심연으로 추락하는 전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탐욕과 피냄새를 풍기는 듯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안경을 쓰고 한 장씩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매우 느리게 보았고 때로는 펜으로 무언가를 긋거나 때로는 알 수 없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조석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채무 불리기, 음성계약, 악의적 계약 위반 유도, 수법은 꽤나 다 갖췄군요. 장 변호사는 서류를 덮고는 대수롭지 않게 평가했습니다. 조석호 씨, 이 서류만으로도 당신은 몇 년은 감옥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불법 영업과 사기 교사까지 더한다면 김 변호사님, 조석호는 벌떡 일어나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저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박민준 씨, 건도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거예요. 제발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살 길을 알려주십시오. 살 길이요. 장 변호사는 의자에 기대앉아 손가락을 깍지 끼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여 당신과 당신 배우 세력을 일망타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사는 그깟 돈에 연연하지 않지만 공정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조석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다른 길은요. 장 변호사는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미사의 동생 민준이가 철이 없어서 귀하에게 폐를 끼쳤습니다. 어제 주 사장님이 준 2천만 원은 동생들 차 대접하는 수고비와 위로금으로 치겠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입니다. 당신은 모든 원본 계약서와 차용증을 여기에 두고 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후로 당신과 당신 배우 세력은 박 씨 가족의 누구에게도 영원히 접근하거나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이행할 수 있습니까? 조석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니 9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이 이미 받은 2천만 원으로 한 번에 탕감된다는 말인가?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떡인가? 그는 장 변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은 의심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토록 큰 노력을 들여 판을 짰는데 단지 7천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란 말인가? 1억 8천만 원을 쉽게 내놓고 신탁에 2억 원을 넣어둔 사람에게 7천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왜
왜 기쁘지 않습니까? 장 변호사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길로 가야겠군요. 아닙니다. 기쁩니다. 당연히 기쁩니다. 조석호는 꿈에서 깨어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맹세합니다. 제 가족의 목숨을 걸고 다시는 박씨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다. 계약서 여기 다 있습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장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몇 가지 서류와 녹음기를 꺼내 조석호에게 밀어 넣었습니다. 서명하십시오. 그리고 방금 한 말을 다시 한번 녹음기에 대고 말하십시오. 그것은 채무 합의서와 비밀유지 서약서였습니다. 합의서에는 모든 채무가 2천만 원으로 일시 청산되며 이웃 쌍방은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서약서는 조석호 측이 이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과 박씨 가족의 정보를 영구적으로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누설시 막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석호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녹음기에 대고 약속의 말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반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그는 모든 힘이 빠진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장 변호사는 모든 서류, 차용증, 녹음기를 꼼꼼히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벽시계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장 변호사가 일어서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귀하에게 박민준 씨의 정보를 제공한 탁월투자 플랫폼 운영진과는 이제 연락이 닿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서버는 30분 전 해외 경찰에 의해 압수되었습니다. 조석호는 고개를 들었고 얼굴에는 완전히 놀람과 공포가 서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상대방의 목적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상대방의 목적은 7천만 원을 아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강태호와 장 변호사의 목표는 그와 그의 뒤에 있는 전체 검은 카르텔이었습니다. 1억 8천만 원은 미끼가 아니라 이 거대한 분쇄기를 작동시키는 스위치였습니다. 그들은 민준을 구할 뿐만 아니라 이 독버섯을 뿌리째 뽑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번개 같은 작전이었고 조석호는 이 작전에서 첫 번째로 쓰러진 도미노였습니다. 조석호는 넋이 나간 채 걸어나갔습니다. 주 사장님은 찻집으로 들어와 장 변호사가 사형 선고를 내린 듯한 그 계약서 더미를 보고 길게 한숨을 쉬며 감탄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강 서방은 정말 신이군요. 장 변호사는 웃으며 모든 서류를 모아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그 죄악의 종이들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신이 아니라 전문가가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때로는 건달을 상대하려면 건달보다 규칙을 더 잘하는 수단을 써야 합니다. 그날 오후 장 변호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강태호는 또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는 1억 8천만 원 중 남은 1억 6천만 원을 제 명의로 새로 개설한 신탁 계좌에 넣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휴대폰으로 받은 신탁 개설 통지서를 보고 물었습니다. 이모의 노후 보험이자 민준이의 족쇄야. 강태호가 설명했습니다. 장 변호사와 상의하여 가족 신탁을 만들었어. 이 돈으로 이모와 이모부는 매달 고정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 그 소도시에서 아주 품위 있는 삶을 살기에 충분한 금액이지. 하지만 이 원금은 그 누구도, 특히 민준이는 손댈 수 없어. 신탁 조항에 명시했어. 민준이가 이 돈을 쓰거나 미래의 수익을 공유하고 싶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 첫째, 정당한 직업을 찾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어떠한 문제도 없어야 한다. 둘째, 가정을 이룬 후에는 부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자금 사용 목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상황에서도 민준이는 이 돈을 단독으로 처분할 권리가 없다. 저는 멍하니 들으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강태호의 이 배치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돈을 이용하여 이모와 이모부의 노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고 저의 효심을 표현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가혹한 법률 조항을 이용하여 민준이 앞으로 어떤 지름길도 찾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 주기가 아니라 족쇄가 달린 권한부여였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미래는 내 스스로 걸어야 하며 이 가족은 더 이상 너의 어리석음이나 게으름에 돈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모의 외아들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진, 잔인한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야. 강태호는 진지하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비로운 어머니는 어리석은 아들을 낳지. 이모의 민준이에 대한 사랑은 무한했고 원칙이 없었어. 만약 우리가 이 방화벽을 세우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더 큰 빚더미가 닥칠 거야. 우리가 매번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어.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우리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 맞서야 할 미래야.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탁은 당신 명의로 설립되었어. 법적으로는 당신이 이모에게 준 선물이야. 이모는 마음 편히 이 부양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나에게 빚졌다고 느끼지 않을 거야.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최종 목표는 당신이 가족에게 마음 편히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정에 얽매여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는 거야.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이 남자는 가장 이성적인 상업 논리를 사용하여 가장 까다로운 가족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가장 냉정한 법률 조항으로 가장 따뜻한 가족애를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는 민준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이 가정의 뿌리 깊은 기형적이고 원칙 없는 사랑까지 치유하려고 했습니다. 밤에 저는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모와 이모부는 집으로 돌아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신탁 이야기는 하지 않고 조석호 일당이 다시는 괴롭히지 않을 것이며 2천만 원은 액땜했다는 식으로만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 이모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끊긴 줄 알았습니다. 유진아, 이모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심하게 쉬어 있었습니다. 내게 강서방에게 짐을 지워 미안하다. 이모가 교육을 잘못 시켰어. 이모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공포와 절망은 사라지고 안도감과 뼈에 사무치는 수치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모의 마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모든 풍파의 중심에 있던 민준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의 결단에 감사할까요? 아니면 자신이 무책임하게 살 권리를 빼앗아갔다고 원망할까요? 이 질문의 답은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회사에 며칠 휴가를 내고 강태호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KTX역을 나서는 순간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얼굴에 와 닿았습니다. 제가 익숙한 소도시의 냄새였습니다. 저희를 마중 나온 사람은 이모가 아닌 이모부였습니다. 이모부는 반쯤 낡은 승합차를 몰고 왔고 저희를 보자 검게 탄 얼굴의 울음보다 더 보기 힘든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유진이, 강서방 왔구먼. 그는 손을 다급하게 비비며 우리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침묵만이 흘렀고 숨 막히는 분위기가 차 안을 짓눌렀습니다. 이모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고 복도에는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으며 낡은 냄새가 났습니다. 문은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밀고 들어가자 작은 거실에 이모가 우리에게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는 것으로 보아 채소를 다듬는 것 같았지만 어쩌면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민준이는 집에 없었습니다.
이모.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모의 몸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렸을 때 불과 일주일 만에 이모가 10년은 더 늙어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눈빛은 빛을 잃은 듯 흐릿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이모의 흐릿한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이모는 일어서서 무언가 말하려 입술을 떨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모는 다리가 풀린 듯 저에게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이모, 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모를 부축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강태호도 서둘러 이모부와 함께 이모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이모가 내게 면목이 없다, 유진아. 이모는 제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저 망나니를 키웠어. 내가 널 볼 낯이 없어. 이모,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이모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 지나갔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괜찮아요. 그날 오후 장 변호사도 합류했습니다. 그는 이모와 이모부 앞에서 가족 신탁 계약서를 한 글자 설명해 주었습니다. 매달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을 만큼의 생활비를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모부의 눈이 잠깐 빛났지만 이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이모는 처음부터 끝까지 멍하니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 돈 저희는 못 받습니다. 이모부가 결국 손을 내저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유진이, 강서방, 너희가 민준이를 살리고 우리 집을 살렸어. 이미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돈까지 받을 수는 없어. 이모부, 이 신탁은 제가 이모께 드린 거예요. 저의 효심입니다. 저는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모가 저희 집을 도우셨던 것처럼요. 만약 이 돈을 받지 않으시면 저를 조카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 말에 이모부는 더 이상 거절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눈은 웅푹 들어가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원망과 불만이 뒤섞인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신탁 계약서를 노려보더니 저를 향해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누나, 매영, 정말 저의 대은인이시네요. 그는 한마디 한마디 비꼬며 말했습니다. 빚도 갚아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제 미래까지 다 계획해 주시고 왜요? 제가 나중에 또 돈 달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이 돈으로 저를 완전히 매수하려는 거예요. 박민준, 네가 지금 무슨 망발을 하는 거야? 이모부가 분노에 떨며 그를 때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망발을 한다고요? 민준은 목에 핏대를 세우고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누나, 매영, 당신들은 스스로가 아주 고상하다고 생각하죠?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구세주처럼 저를 심판하고 제 인생을 계획하려는 거죠. 제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저는 당신들의 동정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는 충혈된 눈으로 강태호를 노려보았습니다. 특히 당신, 돈 좀 있다고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뭔데 우리 엄마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해. 당신은 대체 누구야? 찰싹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의 뺨에 이모의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이모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모였습니다. 이모는 온 힘을 다해 때린 듯 손 전체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아들을 바라보며 실망과 고통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이 철없는 망나니 같은 자식아. 이모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절망적이었습니다. 내 누나, 강서방이 없었으면
너는 지금쯤 무덤에 풀이 내 키만큼 자랐을 거야. 네가 지금 이따위 개소리를 할 염치가 있어. 우리 박씨 집안 체면을 네가 다 깎아먹었어. 민주는 얼굴을 감싸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때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눈 속의 원망은 순식간에 억울함과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는 좋아. 나쁜 놈이라고. 나 갈게. 멀리 갈 거야. 다시는 당신들 관여하지 마. 라고 소리친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방 안은 숨 막히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이모의 억누를 수 없는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세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우리가 틀린 걸까? 강태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그는 그저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차가운 손을 자신의 손에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우리는 고향에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민준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하루 종일 눈물만 흘렸고 이모부는 말없이 담배만 피웠습니다. 집 전체는 숨막힐 듯한 무거운 분위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모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어떤 말도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모는 내가 잘못했어. 어릴 때부터 걔를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 내가 걔를 망쳤어라고만 중얼거렸습니다. 떠나던 날 이모와 이모부는 저희를 건물 아래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차에 타기 직전 이모는 품속에서 손수건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손수건을 펼치자 색이 바랜 금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제가 태어난 지 한 달 되었을 때 이모가 몇 달 동안 아끼고 아껴서 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모, 이거 못 받아요. 가져가. 이모가 제 말을 끊고 전에 없이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민준이, 그 망나니 자식은 살든 죽든 우리랑 상관없어. 우리 노부부한테는 너 하나뿐이야. 이 돈은 우리가 받아들일게. 네가 우리 노후를 책임져 주는 거라고 생각할게. 말을 마친 이모는 이모부와 서로 부축하며 고개도 돌리지 않고 낡은 복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굽은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내내 침묵했습니다. 강태호는 저를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옆을 지켰습니다. KTX가 역에 도착할 무렵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민준이 생각하니?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틀린 건 아닐까 하고요. 어쩌면 더 온화한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민준이가 우리를 미워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 강태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비정상적으로 단호했습니다. 유진, 기억해. 우리는 자는 척하는 사람을 깨울 수 없고 스스로 타락하려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계를 지키고 우리가 보호하고 싶은 사람들을 지키는 거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들의 몫이야.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바다처럼 깊었습니다. 민준이가 미워하는 건 우리가 아니야. 그는 무능하고 노력하고 싶지 않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거야. 우리의 등장은 마치 거울과 같았어. 그의 추한 모습을 비춰준 거지. 그는 거울을 부술 수 없으니 거울을 들고 있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민준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모르지. 강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충격으로 정신 차리고 새 삶을 시작할 수도 있고, 어쩌면 계속해서 빠져들어 세상을 원망할 수도 있겠지. 이것은 그의 인생이야. 그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과를 감당해야 해. 우리는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 서울 집으로 돌아와 창밖에 익숙하고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만에 세상이 달라진 듯 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저는 마치 인간성의 폭풍을 겪은 것 같았습니다.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그 강변 소도시 어린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이모가 제 손을 잡고 돌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제 손에 사탕을 넣어주며 웃었습니다. 유진아, 나중에 출세해서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꿈에서 깼을 때 베개는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깊이 잠든 강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는 저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를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흑백의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또한 순수한 온정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덩굴이 될 수도 있었지만 당신을 질식하게 만들 수 있는 칭칭 감는 올가미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태호는 그의 냉혹할 정도로 이성적인 상업 논리와 전문성으로 저를 수렁으로 끌고 가려는 그 덩굴들을 잘라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직 햇빛과 영양분만을 공급하는 단단한 둑을 쌓아주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선량함은 무조건적인 베켓이 아니라 원칙 있는 보호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규칙을 정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일에는 승자가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가족의 보호막을 잃었고 이모는 정신적인 기댈 곳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기억 속에 그 쾌활하고 자애로우며 전지전능했던 이모를 영원히 잃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지도 교수님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휴가를 조기 종료하고 연구실로 복귀하겠다고요. 그곳에는 제가 사랑하는 순수하고 논리와 데이터로 정의될 수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밖에는 저에게 또 하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강태호라는 남자가 있고 그는 제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 복잡한 세상의 모든 악의와 추함을 막아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국에 소금 3숟가락을 고의로 더 넣어 며느리들을 시험했다. 큰 며느리는 말없이 다 마셨고 둘째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토했다. 셋째 며느리는 웃으며 시어머니의 밥그릇에 소금 반 통을 더 넣어주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독한 것은 과도한 소금이 아니라 순종이다. 시어머니는 치사량의 짠 국을 끓여 며느리들을 시험했다. 큰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마셨고 둘째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토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으며 국에 소금 반 통을 더 넣었다. 어머니, 저도 한몫 거들게요. 낡은 벽시계가 7번 울렸고 그 무거운 메아리가 거실을 이리저리 울렸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끊어지기 직전의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추석 명절상 테이블 위의 꽃게는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집안에 늘상 맴도는 파스 냄새와 섞여 구역질을 유발했습니다. 시어머니 윤미자 여사는 흠집난 사기대야를 들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대야 안에는 김이 서린 계란국이 담겨 있었는데 폭우가 내린 진흙탕물처럼 탁했습니다. 마셔라. 다들 따뜻할 때 마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른 나무 껍질 같은 손이 대야의 가장자리를 꽉 쥐고 있었고 손마디는 창백했습니다. 큰 며느리 김수연이 가장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중학교 화학교사로 평소에 가장 지적이고 예의 바른 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국 한 그릇을 떠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크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가에는 항상 짓던 그 표준적인 우아한 미소를 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맛은 여전히 최고예요.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딱이네요. 둘째 며느리 정가을은 직설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마시는 것을 보고 자신도 급히 국 한 그릇을 떴습니다. 입에 넣자마자
그녀는 감전된 것처럼 펄쩍 뛰었습니다. 타는 소리와 함께 국물 한 모금이 갓 닦은 윤이 나는 흰 타일 바닥에 모두 뿜어졌습니다. 윤미자, 대체 누구를 소금으로 죽이려고 그래? 이 국에 소금을 얼마나 넣은 거야? 김치를 담글 거야? 아니면 살인을 저지를 거야? 가을은 밥그릇을 테이블에 세게 던졌고 그릇이 깨지는 소리에 자리에 앉아있던 남자들은 모두 목을 움츠렸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셋째 며느리 이나영이었고 모두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둘째 며느리의 포효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흐릿한 눈동자로 큰 며느리 수연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없었고 오히려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공포만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어 국그릇 바닥에 국물을 살짝 찍어 맛보았습니다. 혀끝에 국물이 닿자마자 쓴 소금 맛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짠맛은 실수로 2숟가락을 더 넣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사량에 가까운 끔찍한 쓴맛이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한 그릇은커녕 한 모금만 마셔도 목이 잠길 정도였습니다. 큰 며느리 수연은 어떻게 그토록 태연하게 딱이네요라고 칭찬했을까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온 가족의 경악 어린 시선 속에서 테이블 위에 놓인 소금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둘째, 언니가 철이 없네요. 저는 이 맛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말하면서 뚜껑을 열고 남은 소금 반통을 시어머니 앞 밥그릇에 게르륵 소리가 나게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흰 소금 알갱이들이 작은 눈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진짜 백이죠. 저는 밥그릇을 시어머니 앞으로 밀어주며 거리낌 없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 맛이 딱 맞는지 한번 드셔보세요. 시어머니는 거의 풀처럼 변해버린 소금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꽉 쥐고 있던 낡은 라디오가 철컥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배터리 덮개가 열렸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터리가 없었습니다. 이나영, 당신 미쳤어? 이건 노인학대야. 큰며느리 수연이 벌떡 일어나 국그릇을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가면이 마침내 갈라지며 그 밑에 흉측함이 드러났습니다. 둘째 며느리 가을은 방금까지 시어머니를 욕했지만 제 행동에 놀라 말을 더듬었습니다. 셋째, 아무리 어머니 음식이 맛없어도 그렇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소문이라도 나면 뭐가 소문나?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아 큰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큰언니는 방금 엄청 맛있게 마셨잖아요. 큰언니가 짜지 않다고 했으니 어머니 입맛이 짜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효도한 거예요. 어머니 입맛에 맞춘 거죠. 제가 뭘 잘못했어요. 큰 며느리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그 소금국을 싱크대에 버리지 않고 대신 앞치마 주머니에서 투명한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소금 반통이 들어있는 국물을 찌꺼기까지 모두 그 지퍼백에 담았습니다. 이거 뒤처리해야겠어요. 하수구가 막히면 안 되니까요. 큰 며느리는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빠르게 변명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둘째 며느리 가을은 아파트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둘째 오빠와 밤새도록 싸워 집이 떠나갈 듯 했습니다. 큰 며느리 수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시어머니를 위해 진정제 약을 다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요양원의 수석 재활치료사입니다. 뇌졸중 및 신경손상, 노인의 재활을 전문으로 합니다. 직업적인 습관 때문에 저는 사람의 삼키는 동작과 감각 반응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방금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그 짜고 쓴 국물을 마셨을 때
그녀의 목에는 거부 반응으로 인한 경련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입니다. 그녀의 미각이 마비되었거나 아니면 그녀는 국이 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짜지 않은 척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배터리가 없는 라디오를 들고 있는 것은 오히려 눈속임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이어폰을 꽂고 경극을 듣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그녀가 듣지 못한다는 것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둘째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을 때 시어머니가 움찔했습니다. 그녀가 숨기고 싶었던 것은 손떨림이었습니다. 저는 부엌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불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약에 쓴 냄새가 아니라 타는 듯한 아몬드 향이 주방의 묵은 기름 냄새와 섞여 소름 끼쳤습니다. 큰 며느리는 문에 등을 돌린 채 작은 저울로 무언가를 계량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진정제를 다리는데 저울이 필요할까요? 셋째, 뭘 보고 있니? 갑자기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 왔는지 모르게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지 않고 부엌 문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나 따라 들어와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는 노인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박하 향과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끝에 앉아 테이블 위에 물 한 잔을 가리켰습니다. 한 모금 마셔봐. 저는 의아해하며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냥 맹물이었습니다. 특별한 맛은 없었습니다. 무슨 맛이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무 맛도 없어요. 그냥 물이에요. 제가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입에는 써. 이나영아, 나는 지금 뭘 먹어도 써. 고추를 씹어도 흙을 먹는 것 같아. 원래 맛을 모르겠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각 상실. 이것은 신경계 질환의 징후이거나 중독일 수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 쪼그리고 앉아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반년도 더 됐지. 시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처음엔 짠맛을 잘 못 느꼈는데 나중엔 아무 맛도 안 나. 수연이가 효심이 지극하지. 강공계네 몇 번이나 나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 늙으면 미래가 퇴화해서 못 고친다고 하더군. 매일 나한테 약을 다려줘.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근데 먹을수록 몸이 무겁고 손도 떨림이 심해.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미각을 못 느끼시는 것을 아는데 오늘 밤에는 왜 그렇게 소금을 많이 넣으셨어요? 시어머니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고 힘이 너무 세서 아팠습니다. 내가 맛은 못 느껴도 량을 기억하지. 평소에는 소금 2숟가락을 넣어. 오늘은 일부러 5숟가락을 넣었어. 왜요? 왜냐하면 이 집에서 누가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줄지 보고 싶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비명 같았습니다. 수연이는 매번 딱 맞다고 했어. 내가 소금 5숟가락을 넣었는데도 딱 맞다고 하더군. 나는 내 입이 완전히 망가진 건지 아니면 걔가 나를 속이는 건지 알고 싶었어.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미각 상실을 숨기기 위해 이 순종적인 태도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단순한 노화라면 큰 며느리는 어머니, 짜요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왜 시어머니와 함께 연기를 했을까요? 시어머니의 미각 상실이 그녀와 관련이 있지 않은 한 그녀는 시어머니가 병의 심각성을 깨닫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까봐 두려워 딱 맞다는 말로
시어머니의 미각에 약간의 기능이 남아있다고 믿게끔 마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금 반 통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소금 반 통을 더 넣었을 때 나는 겁이 났어. 너마저 나를 해치려 한다고 생각했지. 바로 죽이려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생각했어. 그 국은 이미 먹을 수 없는 독약이었지. 네가 한 통을 더 넣든 안 넣든 나한테는 똑같은 독약이야. 하지만 네가 소금을 넣었기 때문에 가을이가 소란을 피웠고 이 일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어. 저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약은 마시지 마세요. 저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약물 채취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직업적 습관으로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응하기 전에 저는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남아있던 반 그릇의 약 찌꺼기를 채취하여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새벽이시 온 집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둘째 오빠 부부는 학군 아파트 때문에 밤새 싸우다가 이제 지쳐 잠든 것 같았습니다. 큰 며느리 수연은 고등학생 아들을 둔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집은 아들의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3억 원의 재개발 보상금과 낡은 주택을 쥐고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의 눈에는 이것이 기름진 고기 덩어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동쪽 방 창문 아래로 기어갔습니다. 커튼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큰 며느리는 아직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책상에 앉아 고무장갑을 끼고 핀셋으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집어 소금국이 담긴 지퍼백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학교사로서 집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앞에는 검은색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퍼백 안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휴대폰을 꺼내 초점을 맞추어 수첩을 찍었습니다. 화면 속 글씨는 흐릿했지만 몇 글자는 희미하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10월 3일 0점 오지 추가 연화반사 둔해짐 10월 15일 염화나트륨 농도 높음 거부 반응 없음 10월 20일 신경 떨림 현저함 예상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화학 교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체 실험 기록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독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 안에 불이 꺼졌습니다. 제 심장이 ඈ는 듯 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막 돌아서자마자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셋째 아가씨. 이 늦은 시간에 안 자고 뭘 구경하세요? 큰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언제 나왔는지 모르게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이를 달래는 듯 부드러웠지만 그녀에게서 나는 그 역겨운 탄쓴 냄새를 맡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 반쪽에 비쳐 섬뜩하게 보였습니다. 셋째 아가씨는 똑똑하시잖아요. 어떤 일은 못 본 척해야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셔서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니 어떤 병은 고칠 수 없어요. 일찍 편해지는 것도 복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녀는 지금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언니, 어머니는 정신이 오락가락하지만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주머니에 손을 넣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병이 고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고치지 못하게 하는 건가요? 큰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꽃이 흔들리는 것처럼 웃었습니다. 셋째 아가씨, 그 요양원 월급이 얼마 안 되죠? 집도 알아보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 집을 세 집이 나누면 1억 원이 넘잖아요.
왜 돈과 싸우려고 해요? 1억 원으로 사람 목숨을 사는 거군요. 큰언니, 계산이 참 빠르시네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뒷걸음질 쳐 복도의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저는 오늘 밤 여기서 이 판을 깨지 않으면 내일 시어머니가 마실 것은 만성 독극물이 아니라 이별의 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큰 며느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눈빛은 독사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약병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평소 드시는 혈압약 병이었지만 그녀가 흔들 때 나는 소리는 이상했습니다. 알약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아니라 가루가 사각사각 마찰하는 소리였습니다. 이나영, 당신은 정말 오지랖이 넓네요. 그녀가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의 미각신경이 이미 비가역적으로 망가진 걸 알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그녀는 똥을 먹어도 두부 맛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매일 그녀에게 밥 먹이고 대소변 받아내고 내가 조금 보상받는 게 어때서요? 당신은 1년에 몇 번이나 돌아와? 주제넘게 효자인 척하는 건 왜야? 그래서 당신은 독을 먹여서 어머니를 바보로 만들고 폐인으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하려고 했군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 물었습니다. 고요한 밤에 제 목소리는 유난히 귀를 찔렀습니다. 독, 증거 있어요? 큰 며느리는 비웃었습니다. 나는 화학 선생이에요. 나는 어떻게 양을 조절하고 어떻게 자연스러운 노화처럼 보이게 하는지 알아요. 병원 검사 결과도 중금속 대사 이상으로만 나올 거예요. 매일 시어머니에게 약을 다려주는 효심지극한 며느리를 누가 의심하겠어요? 증거요? 저는 주머니에서 약 찌꺼기 채취봉투를 꺼내 달빛에 비춰 흔들었습니다. 큰언니,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잊으셨나요? 이 약 찌꺼기 우리 병원 연구실에 가져가면 30분 안에 성분을 분석할 수 있어요. 당신이 비소나 납을 썼는지 아니면 직접 추출한 신경 독소를 썼는지 큰 며느리의 안색이 마침내 변했습니다. 그녀는 맹렬히 달려들어 봉투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저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고 몸을 옆으로 피하며 그녀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동쪽 방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책상 위에서 보았던 그 검은색 수첩이 떨리는 손에 들려 허공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령처럼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손에는 배터리가 없는 그 라디오를 꽉 쥐고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큰 며느리가 멍해졌습니다. 수연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고 죽음 같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짠맛은 못 느껴도 눈은 멀지 않았고 귀는 먹지 않았어. 네가 방금 한 말 다 들었어. 엄마, 오해예요. 저는 다.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라디오를 큰 며느리의 이마에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피가 즉시 흘러내렸습니다. 너는 돈 때문에 그런 거였어. 너는 내 집 때문에 그런 거야.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평생의 모든 힘을 쏟아낸 것 같았습니다. 그 국에 내가 소금 5숟가락을 넣었어. 5숟가락이야. 돼지라도 짤 줄 알았을 거야. 그런데 너는 마시고는 맛있다고 했지. 너는 효녀가 아니었어. 이 늙은이가 완전히 폐인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었던 거야. 너는 내가 죽을 날을 계산하고 있었던 거야. 앰뷸런스 소리가 아파트 단지의 고요를 갈랐습니다. 빨갛고 파란 불빛이 거실을 교차하며 번쩍였습니다. 큰 며느리 수연은 경찰에 끌려갈 때 온몸에 힘이 풀려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가 시어머니의 음식에 장기간 미량의 초산납과 신경 안정제를 첨가하여 만성 중독을 유발했으며 이로 인해 시어머니에게 미각 상실, 손떨림, 환청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달만 더 늦게 발견했더라면 비가역적인 치매로 진행되었을 것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가을은 소파에 앉아 계속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탐욕스럽고 입이 험했지만 사람 목숨을 해칠 생각은 결코 없었습니다. 평소 온화하게 말하던 큰 며느리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사람 속은 정말 모르겠네. 사람 속은 정말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이 증거를 수집할 때 그 검은 수첩을 가져갔습니다. 그 안에는 2년 동안의 투여 계획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매일의 기록이 지옥으로 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서서 경찰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등나무 의자에 앉아 제가 따라준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셋째,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네, 어머니, 그날 밤 내가 내 국그릇에 소금 반 통을 쏟아 부었을 때 넌 이미 짐작했었니? 저는 쪼그리고 앉아 시어머니의 흐릿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재활치료사예요. 미각을 상실한 사람도 극도의 자극에는 생리적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소금을 더 넣은 것은 어머니를 짜게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동공을 보려고 한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그 많은 소금을 넣는 것을 보았을 때 동공이 확장되었어요. 그것은 공포였고 살고자 하는 욕구였어요. 만약 어머니의 신경이 완전히 망가졌다면 그렇게 큰 반응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그 국을 못 마시게 만들지 않았다면 큰언니는 그 국을 어머니께 억지로 마시게 했을 거예요. 그 국 안에 그날 밤 가장 치사량의 독이 들어 있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친 나무 껍질 같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셋째 며느리가 눈에 까시고 무례하고 불효자라고 했지. 시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으며 눈물을 손등에 떨궜습니다. 하지만 결국 너라는 눈엣가시가 이 늙은 목숨을 살렸구나. 그 둘은 한 명은 정말 어리석었고 한 명은 어리석은 척했고 오직 너만 나쁜 척했던 거구나. 3개월 후 시어머니의 건강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미각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신맛과 단맛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살인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수치심 때문에 스스로 낡은 집에서 이사 나갔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낯이 없다고 했습니다. 추석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요리를 맡았습니다. 저는 담백한 음식들로 상을 차리고 특별히 붕어 두부국을 끓였습니다. 소금은 아주 조금만 넣었습니다. 식사 중 시어머니는 국물을 한 모금 맛보고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리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요, 어머니? 맛이 없으세요? 저는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웃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펴졌습니다. 짜다, 셋째야. 내 솜씨가 영 아니구나. 좀 짜구나. 저는 제 국그릇에 국을 한 그릇 떠서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사실 이 국은 전혀 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싱거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중 누구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그 국을 깨끗이 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국이 정말 짜고 쓰더라도 소리 없이 뱃속에서 썩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대추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